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사회 1의 내용도 이제 절반까지 오게 됐어요. 이 시간에는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문 환경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죠. 인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인구의 변화 추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인구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문제들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도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인구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분포하고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증가나 감소들이 있죠. 자연적인 증가라고 하는 건 이제 출생을 통해서 생겨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될 경우 사망하게 될 경우 이건 또 자연적인 감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회적인 증가와 감소들도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사 떠나는 동네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사 가는 동네는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뭐 국가 간의 이동들도 마찬가지, 뭐 이민을 간다든지 이민을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증가와 감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인구가 분포하게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느 쪽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어디는 인구가 좀 적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구 분포 차이의 원인을 보면 자연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 요소라고 하는 건 이제 기후가 되겠죠.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살고자 하는 뭐 어떤 여건, 뭐 평지라든지 뭐 이런 곳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살겠지만 뭐 산지라든지 뭐 굉장히 뭐 추운 곳이라든지 뭐 너무 더운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도 그냥 뭐 일반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산업사회 이후, 산업화 이후 사회에서는 인문 요소가 더 중시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곳은 됐다 추워. 일단 너무너무 추워. 이가 부득부득 시릴 정도로 추워. 그런데 저기는 자원이 좀 많아. 저 자원을 캐기 위해서는 우리 저 추운 것 좀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또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던 곳까지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인문 요소의 영향이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을 보시죠. 인구 밀집 지역을 보시면 이제 자연 환경상에서 인구가 좀 많이 모이는 지역은 온대 기후 지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위도 20도에서 60도 사이 지역. 평야나 해안 지역에 사람들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산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죠. 그리고 남반구보다는 북반구 쪽에 인구가 더 많이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육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문 환경의 영향은 어떤 게 있냐?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이 원활한 곳, 뭐 도로가 뭐 넓다든지, 뭐 길이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다든지, 뭐 교통 수단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곳들이죠. 또 산업이 발달한 지역, 뭐 산업 발달이 좀 많이 일어난 지역은 그 산업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겠죠. 또 인구 부양력이 큰 지역. 인구 부양력. 이거는 뭐 경제 생활하고 다르게 뭐 물가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는 내가 한 달에 돈을 한 150만 원 버는데 내가 서울의 S9에 살면은 거기는 커피 한 잔도 막 6,000원 하고 그래. 막 그래서 너무 비싸. 근데 이 동네에 오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커피도 뭐 한 2,500원이면 마실 수 있고 밥도 한 6,000원이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물가가 싼 곳이야. 그러면
같은 월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기 훨씬 더 나은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부양력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 유럽 대륙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뭐 국가로 볼 땐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억,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억. 그러니까 양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25억 인구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이 두 나라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인구 희박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인구 희박 지역은 이제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운 곳이겠죠? 양극 지역, 남극이나 북극, 또 사막이나 내륙 지역, 그 다음에 적도 지역, 그 다음에 북반구와는 상반되게 남반구 지역은 인구가 살기 어렵다. 육지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살기 어렵겠죠. 다음에 이제 인문 환경을 보시면 산지나 밀림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 전쟁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살기 어렵고 있는 인구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향을 조금 많이 받죠. 대륙으로 보시면 이제 대륙의 70%가 사막인 오세아니아 대륙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고, 뭐 몽골, 차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 분포를 인구 분포가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구 밀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위 면적당 인구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밀집 정도, 얼마만큼 모여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빈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산술 인구 밀도를 사용하는데 이 산술 인구 밀도는 국토 총 면적에 대한 총 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총 면적 대비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이 산술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면적도 총 면적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는 집 짓고 사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로의 면적도 총 면적에는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또 높은 산 면적도 총 면적에는 들어가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몰려 있느냐 하는 것, 얼마만큼 밀집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구 밀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1960년대 이전에 농경사회 때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평야나 해안지대의 인구가 좀 많이 있었고 산간지역인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수도권이나 남동 해안 지역과 같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인구가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아무래도 과거의 농경사회 때에 좀 많이 있었던 평야나 해안 지역, 농사를 짓던 지역에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그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촌락이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이 이촌 향도 현상.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도시로 이주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구 희박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근의 인구 분포의 모습을 보시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의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는 모습들,
뭐 나중에 이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차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구를 조금 분산시켜서 조금 살고자 하는 면적을 좀 넓혀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분포를 한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 조금 안 돼요. 5천만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 수만 1,000만 명이 넘고요. 경기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수도권 전체의 인구,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는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서울시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23%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인구 가운데 46%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한다. 이거는 이 수도권의 인구가 굉장히 과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를 하죠.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 수도 감소를 하고 또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력 자체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고 또 그나마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 분포의 경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포는 이러한데 그 분포가 고정되지 않고 옮겨 다니잖아요. 인구들은. 이사 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다니시기도 하고 뭐 안 그러신 분들은 뭐 30년 동안 한 집에 계속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인구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전부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강남구 대치동, 그 땅값 비싸다는 강남구 대치동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군 좋다는 대치동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의 막내 애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분께서 그 대치동에 있던 집을 미련 없이 파시고 어디 저기 교외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김포 쪽에, 경기도 김포 쪽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거기 계속 사시지? 거기 너무 복잡해서 싫고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거야. 더 편하고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자, 인구가 이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될 텐데 다른 데 어느 동네를 가야 될까? A, B, C, D 여러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 그 A, B, C, D 가운데 B를 선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인구 이동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 건요, 배출, 내뱉는 거야. 자, 어떻게 내뱉느냐? 자, 인구 자체를 내뱉으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겠죠.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 그러니까 현 거주지에 대한 불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놓고 봤을 땐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임금이 낮아. 임금이 낮으면 저 동네는 같은 일 해도 월급이 더 많이 타는데 나 저 동네 가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열악한 교육 환경 찾아가지고 이사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여기는 무슨 가게도 없어.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결혼식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몸살이 좀 났답니다. 그랬는데 약을 사러 갈 약국이 없더래요. 네.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뭐 그러면 약국이 들어오기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생 기다려도 약국이 안 생겨. 그러면 그 동네를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뭐 약국은 뭐 좀 그렇다 칩시다. 슈퍼 안 생겨. 나 정말
허니 뿅뿅칩 먹고 싶은데 허니 뿅뿅칩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어. 뭐 가게가 있어도 못 산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사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국가적인 요인이 되겠죠. 막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시내에 막 탱크를 몰고 막 군인이 당겨. 막 이러면은 불안해가지고 살겠어요 그 동네. 다음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빨래를 널어가지고 흰 와이셔츠를 빨아가지고 딱 널어놨는데 한 2시간 뒤에 나가봤더니 막 회색으로 바뀌었어. 막 누래. 먼지가 막 쫙 꼈어. 그런 데서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반면에 이제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어느 동네로 갈까? 아, 저 동네가 좋겠어? 라고 딱 찍게 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거주지에서 끌어들이는 매력 요인. 저 동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딱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반대로 다 바뀌면 되겠죠. 높은 임금, 생활 환경도 쾌적해야 됩니다. 교육 환경도 수준 높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편의시설도 많고 뭐 이렇게 되면 정치도 안정되어 있고 환경도 공기도 맑고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살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유형은 인구가 이동하는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인 이동과 강제적인 이동으로 나뉘어져요. 자발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옮겨가는 거야. 나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갈래. 근데 강제 이동이라고 하는 건 너 저기 가서 살아. 뻥 차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식민 통치하게 되면서 식민지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이런 것들은 강제 이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동 기간에 따라서 일시 이동과 영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외국에 나가서 살 때 뭐 다 이민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1, 2년 뭐 길게는 뭐 5년에서 7년까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살다가 거기에서 사는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거는 일시 이동입니다. 그런데 가서 안 와. 계속 거기서 살아. 이거는 이제 영구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 기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고 이동 지역에 따라서 뭐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사 간다든지 부산에서 강릉으로 이사 간다든지 서울에서 목포로 이사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내 이동이 되겠지만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뭐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간다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필리핀으로 간다든지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국가 간의 이동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구 이동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대체적으로 서부 및 북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나가는 인구보다는 들어오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동 범위도 넓어졌고 또 이동 속도도 빠르고 또 이동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외국을 나간다 그럴 때는 거의 배 타고 가는 게 매일반이었어요. 매일반. 근데 요즘에는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 거의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빨라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월드컵 경기를 거의 매번 나가잖아요. 매번 나가요. 86년도에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월드컵을 나갑니다. 이제 2018년도에 월드컵을 나가게 되면 이제 32년 연속으로 나가는데 그 86년도에 월드컵을 나가기까지
우리나라는 32년 동안 월드컵 경기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54년도에 월드컵을 나가고 86년도에 나간 거야. 근데 54년도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예선전 전패를 하고 나옵니다. 그때에 뭐 7대 0으로 지고 막 9대 0으로 지고 막 이랬어요. 그게 지금도 월드컵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그 한 경기 최다 실점과 그 다음에 최다 점수차 패, 뭐 이게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데 그 54년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이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막 이제 전쟁 끝났을 때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갈 때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며칠 걸려서 갔대던가? 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배 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한두 시간 타는 건 괜찮은데요. 막 며칠 동안 배를 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시차도 안 맞는데 막 사람들이 막 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제대로 나왔을 리가 없죠.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을 나간다 그럴 때 막 며칠씩 걸려가지고 갔다고.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그냥 몇 시간 만에 가요. 뭐 길어봐야 그냥 한 반나절이야. 한 12시간? 뭐 14시간 타고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동량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국제인구 이동을 한번 보실까요? 국제인구 이동은 이제 옛날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 통치에 의한 강제 이동이 많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갈 때도 이 청교도들에 대한 어떤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주를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이런 것들. 왜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막 내로라는 그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잖아요. 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기껏 해봐야 그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봉 10억 받는 선수들이 거의 없는데 거기는 10억 밑으로 받는 선수가 거의 없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날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동하는 건 이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 정치적인 이동은 이제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한 난민들이 이동을 하는 것. 뭐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70년대 중반에 그 월남이 패망하고서 그 베트남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보트 피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노예무역이나 정치적 망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육의 기회를 찾거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은 유형이나 특징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광복 전에는 이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간도나 연해주 그리고 하와이 뭐 이런 데로 이주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탄압, 일제 탄압이나 또 강제징용, 또 종군 위안부 뭐 이런 것들로 뜻하지 않게 이주를 하게 된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전의 국제 이동은 되게 강제적인 이동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광복 후에는 이제 이민이 본격화된다. 62년도에 해외 이민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민이 보다 좀 본격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동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시기별 인구 이동입니다. 시기별 인구 이동은 교재 지도상에 이제 그 유선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북방의 변경 지역을 방어하거나 개척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킨 것들이 있어요. 세종시대 때. 세종 때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으로 이렇게 인구를 옮겨 이사를
가도록 해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야 라고 딱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뭐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남부지방에서 광공업이 발달한 북부지방으로, 그러니까 그 자원 찾아서 이동하는 거죠. 여기 자원이 많으니까 너네들 저기에 있는 자원 캐,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광복 후에 1950년도까지는 이제 광복 이전에 나갔던 사람들, 간도나 연해주, 뭐 하와이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해외 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되고, 또 50년대 초반에는 북한 주민들도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 6.25 동란 때에 뭐 굉장히 이제 그 북한군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산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피난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시면 그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그 피난민들을 전부 다 태우고 오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이 되고 또 신흥공업도시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인구 과밀화가 나타난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요, 역도시화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역도시화라고 하는 건 대도시의 인구 과밀이 심해지면서 그 인구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대도시에선 살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고, 그래서 서울의 인구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그 주변 지역, 경기나 인천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의 흐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도를 딱 보고 이 지도는 몇 년대의 인구 이동을 나타낸 지도야.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딱 떠올라야지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는요, 늘어도 줄어도 문제예요. 지나치게 많이 느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너무 줄어드는 것도 문제죠.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낳았습니다. 뭐 인구 부양력이 증대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과학 발달에 따른 의학 발달 기술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옛날에는 낳고 나면은 뭐 일주일 못 가서 죽고 뭐 한 달 못 가서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낳으면 안 죽어. 계속 살아. 그러니까 낳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 패턴들은 한번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너무 많이 낳다 보면 식량 부족이나 일자리 부족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할 때에 가족 계획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맨날 그 가족계획 표 같은 거 내놓지 않습니까? 50년대에 나왔던, 60년대에 나왔던 표어인가요?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 계속 애 낳을 거야? 낳지 뭐.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어때요? 반대죠. 요즘에 조금 반대로 계속해서 낳으라고 자꾸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 왜? 동부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데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출산을 좀 기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는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상황이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을 하는 원래 그냥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또 평균 수명의 차이도 인구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죠. 평균 수명이 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복지제도도 확대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은 출산이 줄어요.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체가 되는 상황이고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노동력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인구에는 해당이 되는 노령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이 이런 평균 수명이 좀 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평균 수명이 짧은 지역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들 요즘에는 이제 기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월드비전이나 여러 곳에 이제 기아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저개발 국가 이렇게 후원하는 내용들 후원 대상의 아이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정말 물 한 모금을 깨끗한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해주면 걔네들이 2달 동안 영양주사도 맞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후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쟁이 잦은 지역 또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 또 복지제도가 미흡한 지역 또 유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일단은 평균 수명이 낮아가지고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와 같은 중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짧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 이전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44세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지만 근데 지금 이러한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평균 수명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인구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여초 현상도 심각하고 남초 현상도 심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요. 제주도나 해안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바다에 배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자들이 태풍이나 해일 같은 거 만나든지 아니면 배가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된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삼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왜 여자가 많을까?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 인구가 감소하게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이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나 또 유교의 영향으로 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많은 우리나라 과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집에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임신해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성별 감별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낳고 아들이라고 그래야지 낳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또 낳고 막 그래가지고 그 흥분의 집처럼 이렇게 자식들 많은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가 좀 초과가 좀 많이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의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남자의 인구가 한 104, 105 정도 돼야 여자의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남자 인구가 104, 105 정도 돼야 정상적인 성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때 남녀의 성비가 한 100대 113 정도 가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콩나물 교실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가도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고 60명, 70명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60명, 70명이 있다 그러면은 30명에서 35명은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고 뭐 이렇게 반반이 남자, 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60명 가운데 한 33, 4명 정도가 남자였고 나머지가 여자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비 불균형도 이 인구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인구 성장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한 차이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구 성장 단계는요 크게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요.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1단계부터 보시면 1단계는 출생률도 상당히 높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낳는 인구도 많지만 낳고 나서 죽는 인구들도 많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낳으면요. 강아지는 한꺼번에 뭐 한 7, 8마리를 낳습니다. 7, 8마리를 낳는데 7, 8마리를 어미 개가 낳고 어미 개는 이제 지쳐서 자요. 근데 그 7명 중에 이 7마리의 강아지가 다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2, 3마리는 낳은 즉시 죽어. 사망을 낳자마자 출생하자마자 사망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단계는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한 명을 낳았는데 그 한 명 자체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죽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예요. 예전에. 왜냐하면 위생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건 상태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망률을 낮춰보자. 낳은 아이는 일단 살려보자 라는 개념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의술을 발달시키니까 어떻게?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안 죽게는 하는데 안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만드는 거 계속 만들 수 있잖아. 낳기는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률, 낳기는 계속 낳는데 출생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사망률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제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2단계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인구 폭발을 해. 막 계속 막 훅 불어나봐. 막 고개 돌려보면 한 명이 생겨있고 막 고개 돌려보면 막 2명이 생겨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야, 이거 인구가 너무 많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이제는 좀 안 생기게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해요. 가족 계획합니다. 그게 점점 이제 출생률이 감소되기 시작을 하죠. 이 출생률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인구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단계 되면은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1단계의 상황은 거의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2단계, 3단계는 이제 그 1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중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지금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정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이 낮아서 인구가 정체가 된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는 선진국이 많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출생률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인구 억제 정책을 내렸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계속해서 낳으면 거지 된다고 막 그렇게 협박하는데 누가 애를 낳겠어. 안 낳죠. 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너무 바빠. 애 낳을 시간이 없어. 애 가지고 막 태교하고 막 이러려면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좋은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돈 벌기 너무 바빠가지고 애 갖고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또 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더 경제활동에 몰입하다 보니까 출산을 좀 기피하게 되죠. 또 출산이나 양육 기반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애를 낳았어. 그럼 애를 어떻게 길러? 기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못 낳는 거죠. 못 갖는 거죠. 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저출산 단계로 진입해서 좀 우리나라는 좀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요.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애가 막 너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금세라도 우리나라가 뻥 터져버릴 것처럼 막 그렇게 협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낳으라고 얘기해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죠. 뭐 제도 있다고요? 뭐 육아휴직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출산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 뭐 필요하겠죠. 만약에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빈도가 좀 많은 그러한 직장이다 그러면은 뭐 직장 내 한 구석에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운영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밥값 몇천 원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환영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고령화예요. 고령화는 안 낳기도 안 낳지만 일단 낳고 나면 안 죽어. 계속 살아요. 오래 살아.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살 날이 더 많아요. 살 날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노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그 노년층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7% 이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그대로는 있는데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 또 그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 누군가 그들을 계속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되죠.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노인이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직장 문제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뭐 부모님은 거기 두고 뭐 나만 일하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요즘에는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겠다고 난 독립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인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뭐 노인연금을 지급한다든지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노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뭐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우선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노인을 조금 받드는 그런 태도 뭐 이러한 태도들 있어야 된다. 뭐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요. 그 노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결집을 해서 그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노인분들 연금 준다고, 그렇게, 대통령 찍어주신 분이 당선됐으니까 그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제 노인분들은 전부 다 부양을 해주실 테니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 탔을 때 어른한테 자리 양보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인터넷에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되게 유치하고 치졸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사회 성비 불균형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이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자꾸 넘어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 또 사회에서 이렇게 혼혈 가정에 대한 이 편견이 굉장히 조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또 벗어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제도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별 불균형 문제예요. 이거는 아까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구 과잉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 부족하고 교통 혼잡하고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구 과잉 지역은 이런 부족한 것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지도 침체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확충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책으로 기억이 돼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구 성장 단계에 대한 내용들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러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구 밀집 정도가 나머지와 다른 곳은 그랬습니다. 인구 밀집 정도가 그러니까 인구 분포의 정도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내용이겠죠. 남반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분포가 좀 적다. 내륙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랬어요. 해안 지역은 인구가 많다 그랬죠. 많이 몰린다 그랬습니다. 양극지방, 남극,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인구 분포가 적은 곳이고 3번의 해안 지역은 인구 분포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산업화 이후에 이제 인문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지대는 인구가 매우 희박하다 그랬는데 열대 기후 지역 자체가 인구가 희박하지만 고산 기후 지대에는 인구가 많다.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대표 인구 밀집 지역이다. 맞는 얘기죠. 문화 배경이나 산업 및 교통 발달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문화 배경이나 산업 및 교통 발달 수준이 이제 인문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인구 이동 유형은 그랬습니다. 인구 이동 유형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어요. 동기에 따라서 국제 이동이냐 국내 이동이냐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구 성장률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1인당 GDP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뭐예요? 인구 성장률이 낮은 지역, 인구가 조금 적은, 얼마만큼 딱 갖춰져 있는 지역. 다음에 1인당 GDP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1인당 생산액이 높은. 그러니까 월급도 좀 많이 받을 거고, 그죠?
경제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서 이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이동, 경제 이동, 정치 이동, 종교 이동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경제 이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 때문에 대도시를 떠나서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강제 이동한다. 아닙니다.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한다. 이거는 도시화 현상이죠. 역도시화 현상이 아니라. 다음,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이게 이제 역도시화 현상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 입지가 자유로워지면서 개발 효과를 노리고 이동한다. 개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5번부터 7번까지 지금 이제 인구 성장 그래프를 놓고서 보는 겁니다. 자,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5번의 내용 보시면. 자,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자, 1단계는 저개발 국가였고 4단계는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 3단계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쭉 갈수록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1로 간다 그래서 다 발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세가 그렇다 그랬어요. 4단계에 들어서면 인구는 안정되기 시작한다. 4단계는 출생률도 사망률도 다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안정 단계에 들어선다. 총인구가. 맞는 얘기. 인구가 가장 폭증하는 단계는 2단계이다. 그죠? 폭증하는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게 2단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1단계에서 인구가 정체되는 이유는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 때문이다. 그랬는데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 때문에 인구가 정체가 되는 것은 4단계 때지 1단계 때는 사망률도 출생률도 전부 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계는 그랬어요. 의학기술 보급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사망률 감소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 아까 5번 문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2단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7번입니다. 3단계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그랬습니다. 3단계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망률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으니까.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 출생률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한 것. 시골 마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산골 초등학교의 분교 및 폐교. 이런 것들은 자,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건 이제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가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이촌 향도 현상 때문이다. 1번 맞는 얘기 같아요. 남아성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 이거는 남녀의 인구수 격차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불량한 위생 환경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자, 분교 폐교가 위생 환경 불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층 인구 감소. 이 유소년층 인구 감소는 맞는데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산골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골 마을의 학생 수가 부족하고 분교 폐교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내용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65세 인구가 전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10번입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 농어촌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맞는 얘기죠. 지방 중소도시를 개발한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심 재개발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자, 이것도, 자, 이거는, 자,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을 수는 없겠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없어요. 대도시의 기능과 시설이 지방 분산,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도심 재개발이나 주택 재개발을 하면 그 도심 지역에 집을 새로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딴 데로 안 가겠죠. 그냥 거기 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 들어와서는 과거 20, 30년 전과는 조금 상반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